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해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닌데도 습관처럼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에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아 스스로를 당황스럽게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마음의 깊은 상처이자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슬픈 습관입니다. 오늘은 왜 유독 그들이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사과를 반복하며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배경과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탐구하고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히 한두 번의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아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감정적 공격들이 뺑소니처럼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일상적인 비난과 평가절하, 거절로 이어지며 피해자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이 겪은 학대의 본질을 말로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나 변덕스럽고 유치하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라는 막막함에 입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더 큰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왜 더 빨리 그 관계를 끝내지 않았어? 와 같은 비난과 판단의 시선이 두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로부터 돌아올 보복에 대한 공포도 존재합니다. 경멸받거나 자신의 실체가 폭로된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지옥의 분노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집요한 복수심은 피해자를 더욱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자신의 학대 경험을 털어놓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의 과잉 공유 현상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기에 피해자를 속여 개인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 정보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뒤틀어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는 무기로 사용했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를 번갈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길들입니다. 때로는 아주 다정한 관심과 친절을 베풀다가도 갑자기 신문하듯 질문을 퍼붓거나 무시하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합니다. 피해자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가해자의 인정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조건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경계선은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계선이 무너진 채 살아온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무엇이 공유해도 괜찮은 정보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지킬 심리적 울타리가 무너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무시와 고립을 경험한 후에는 타인과의 연결에 대한 갈망이 극도로 커집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을 간절히 원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우정이나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연결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는 버림받거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설명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사람의 자존감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얕잡아 봄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만들어야만 자신이 우월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교묘한 심리 조작이 더해집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왜곡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매우 파괴적인 학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피해자가 한 말의 사소한 불일치를 물고 늘어지며 기억력과 판단력을 공격하거나 명백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 해명하고 방어하게 만듭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하나하나를 믿어달라고 애원하며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와 같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조차 이해시키려 애쓰지만 상대는 처음부터 이해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 습관은 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공격받거나 오해받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조차 상대방의 승인을 구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결코 받지 못했던 인정과 이해를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마음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사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항상 모든 일의 원흉이며 늘 잘못하고 있다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사과는 더 큰 갈등을 피하고 분노한 나르시시스트를 진정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학습된 행동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끔찍한 대우를 받고 느낀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몸이 아파 쉬어야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며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심지어는 사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 또 사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어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끊임없이 살피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눈치 문화가 생존자들에게는 극도의 과민함으로 변질되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거나 작은 의견 차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공격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과잉 공유, 과잉 설명, 과잉 사과는 모두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긴 깊은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붕괴, 경계선의 침식, 그리고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연결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치유를 위한 여정은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 있었던 것은 당신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며 학대의 영향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한 환경에서 꺼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등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불안과 좌절을 줄여주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증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 공유와 과잉 설명의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기대를 관리하는 것의 차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세요.
그것은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사과할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아니오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자신만의 지혜나 경험이 있다면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식 나눔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부디 평안하시길.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해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닌데도 습관처럼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에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아 스스로를 당황스럽게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마음의 깊은 상처이자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슬픈 습관입니다. 오늘은 왜 유독 그들이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사과를 반복하며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배경과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탐구하고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히 한두 번의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아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감정적 공격들이 뺑소니처럼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일상적인 비난과 평가절하, 거절로 이어지며 피해자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이 겪은 학대의 본질을 말로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나 변덕스럽고 유치하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라는 막막함에 입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더 큰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왜 더 빨리 그 관계를 끝내지 않았어? 와 같은 비난과 판단의 시선이 두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로부터 돌아올 보복에 대한 공포도 존재합니다. 경멸받거나 자신의 실체가 폭로된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지옥의 분노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집요한 복수심은 피해자를 더욱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자신의 학대 경험을 털어놓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의 과잉 공유 현상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기에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 정보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뒤틀어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는 무기로 사용했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를 번갈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길들입니다. 때로는 아주 다정한 관심과 친절을 베풀다가도 갑자기 신문하듯 질문을 퍼붓거나 무시하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합니다. 피해자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가해자의 인정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조건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경계선은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계선이 무너진 채 살아온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무엇이 공유해도 괜찮은 정보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지킬 심리적 울타리가 무너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무시와 고립을 경험한 후에는 타인과의 연결에 대한 갈망이 극도로 커집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을 간절히 원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우정이나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연결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는 버림받거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설명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사람의 자존감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얕잡아 봄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만들어야만 자신이 우월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교묘한 심리 조작이 더해집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왜곡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매우 파괴적인 학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피해자가 한 말의 사소한 불일치를 물고 늘어지며 기억력과 판단력을 공격하거나 명백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 해명하고 방어하게 만듭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하나하나를 믿어달라고 애원하며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와 같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조차 이해시키려 애쓰지만 상대는 처음부터 이해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 습관은 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공격받거나 오해받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조차 상대방의 승인을 구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결코 받지 못했던 인정과 이해를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마음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사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항상 모든 일의 원흉이며 늘 잘못하고 있다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사과는 더 큰 갈등을 피하고 분노한 나르시시스트를 진정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학습된 행동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끔찍한 대우를 받고 느낀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몸이 아파 쉬어야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며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심지어는 사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 또 사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어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끊임없이 살피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눈치 문화가 생존자들에게는 극도의 과민함으로 변질되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거나 작은 의견 차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공격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과잉 공유, 과잉 설명, 과잉 사과는 모두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긴 깊은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붕괴, 경계선의 침식, 그리고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연결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치유를 위한 여정은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 있었던 것은 당신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며 학대의 영향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한 환경에서 꺼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등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불안과 좌절을 줄여주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증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 공유와 과잉 설명의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기대를 관리하는 것의 차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세요. 그것은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사과할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아니오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자신만의 지혜나 경험이 있다면,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식 나눔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부디 평안하시길.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해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닌데도 습관처럼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에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아 스스로를 당황스럽게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마음의 깊은 상처이자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슬픈 습관입니다. 오늘은 왜 유독 그들이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사과를 반복하며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배경과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탐구하고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히 한두 번의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아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감정적 공격들이 뺑소니처럼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일상적인 비난과 평가절하, 거절로 이어지며 피해자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이 겪은 학대의 본질을 말로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나 변덕스럽고 유치하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라는 막막함에 입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더 큰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왜 더 빨리 그 관계를 끝내지 않았어? 와 같은 비난과 판단의 시선이 두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로부터 돌아올 보복에 대한 공포도 존재합니다. 경멸받거나 자신의 실체가 폭로된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지옥의 분노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집요한 복수심은
피해자를 더욱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자신의 학대 경험을 털어놓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의 과잉 공유 현상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기에 피해자를 속여 개인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 정보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뒤틀어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는 무기로 사용했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를 번갈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길들입니다. 때로는 아주 다정한 관심과 친절을 베풀다가도 갑자기 신문하듯 질문을 퍼붓거나 무시하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합니다. 피해자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가해자의 인정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조건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경계선은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계선이 무너진 채 살아온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무엇이 공유해도 괜찮은 정보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지킬 심리적 울타리가 무너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무시와 고립을 경험한 후에는 타인과의 연결에 대한 갈망이 극도로 커집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을 간절히 원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우정이나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연결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는 버림받거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설명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사람의 자존감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얕잡아 봄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만들어야만 자신이 우월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교묘한 심리 조작이 더해집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왜곡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매우 파괴적인 학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피해자가 한 말의 사소한 불일치를 물고 늘어지며 기억력과 판단력을 공격하거나 명백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 해명하고 방어하게 만듭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하나하나를 믿어달라고 애원하며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와 같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조차 이해시키려 애쓰지만 상대는 처음부터 이해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 습관은 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공격받거나 오해받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조차 상대방의 승인을 구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결코 받지 못했던 인정과 이해를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마음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사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항상 모든 일의 원흉이며 늘 잘못하고 있다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사과는 더 큰 갈등을 피하고 분노한 나르시시스트를 진정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학습된 행동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끔찍한 대우를 받고 느낀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몸이 아파 쉬어야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며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심지어는 사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 또 사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어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끊임없이 살피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눈치 문화가 생존자들에게는 극도의 과민함으로 변질되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거나 작은 의견 차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공격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과잉 공유, 과잉 설명, 과잉 사과는 모두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긴 깊은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붕괴, 경계선의 침식, 그리고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연결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치유를 위한 여정은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 있었던 것은 당신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며 학대의 영향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한 환경에서 꺼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등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불안과 좌절을 줄여주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증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 공유와 과잉 설명의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기대를 관리하는 것의 차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세요. 그것은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사과할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아니오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자신만의 지혜나 경험이 있다면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식 나눔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부디 평안하시길.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해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닌데도 습관처럼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에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아 스스로를 당황스럽게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마음의 깊은 상처이자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슬픈 습관입니다. 오늘은 왜 유독 그들이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사과를 반복하며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배경과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탐구하고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히 한두 번의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아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감정적 공격들이 뺑소니처럼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일상적인 비난과 평가절하, 거절로 이어지며 피해자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이 겪은 학대의 본질을 말로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나 변덕스럽고 유치하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라는 막막함에 입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더 큰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왜 더 빨리 그 관계를 끝내지 않았어? 와 같은 비난과 판단의 시선이 두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로부터 돌아올 보복에 대한 공포도 존재합니다. 경멸받거나 자신의 실체가 폭로된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지옥의 분노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집요한 복수심은 피해자를 더욱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자신의 학대 경험을 털어놓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의 과잉 공유 현상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기에 피해자를 속여 개인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 정보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뒤틀어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는 무기로 사용했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를 번갈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길들입니다. 때로는 아주 다정한 관심과 친절을 베풀다가도 갑자기 신문하듯 질문을 퍼붓거나 무시하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합니다. 피해자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가해자의 인정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조건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경계선은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계선이 무너진 채 살아온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무엇이 공유해도 괜찮은 정보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지킬 심리적 울타리가 무너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무시와 고립을 경험한 후에는 타인과의 연결에 대한 갈망이 극도로 커집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을 간절히 원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우정이나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연결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는 버림받거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설명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사람의 자존감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얕잡아 봄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만들어야만 자신이 우월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교묘한 심리 조작이 더해집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왜곡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매우 파괴적인 학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피해자가 한 말의 사소한 불일치를 물고 늘어지며 기억력과 판단력을 공격하거나 명백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 해명하고 방어하게 만듭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하나하나를 믿어달라고 애원하며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와 같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조차 이해시키려 애쓰지만 상대는 처음부터 이해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 습관은 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공격받거나 오해받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조차 상대방의 승인을 구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결코 받지 못했던 인정과 이해를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마음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사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항상 모든 일의 원흉이며 늘 잘못하고 있다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사과는 더 큰 갈등을 피하고 분노한 나르시시스트를 진정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학습된 행동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끔찍한 대우를 받고 느낀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몸이 아파 쉬어야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며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심지어는 사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 또 사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어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끊임없이 살피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눈치 문화가 생존자들에게는 극도의 과민함으로 변질되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거나 작은 의견 차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공격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과잉 공유, 과잉 설명, 과잉 사과는 모두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긴 깊은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붕괴, 경계선의 침식, 그리고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연결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치유를 위한 여정은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 있었던 것은 당신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며 학대의 영향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한 환경에서 꺼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등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불안과 좌절을 줄여주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증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 공유와 과잉 설명의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기대를 관리하는 것의 차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세요. 그것은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사과할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아니오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자신만의 지혜나 경험이 있다면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식 나눔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부디 평안하시길.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해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닌데도 습관처럼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에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아 스스로를 당황스럽게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마음의 깊은 상처이자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슬픈 습관입니다. 오늘은 왜 유독 그들이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사과를 반복하며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배경과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탐구하고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히 한두 번의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아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감정적 공격들이 뺑소니처럼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일상적인 비난과 평가절하, 거절로 이어지며 피해자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이 겪은 학대의 본질을 말로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나 변덕스럽고 유치하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라는 막막함에 입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더 큰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왜 더 빨리 그 관계를 끝내지 않았어? 와 같은 비난과 판단의 시선이 두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로부터 돌아올 보복에 대한 공포도 존재합니다. 경멸받거나 자신의 실체가 폭로된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지옥의 분노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집요한 복수심은 피해자를 더욱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자신의 학대 경험을 털어놓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의 과잉 공유 현상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기에 피해자를 속여 개인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 정보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뒤틀어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는 무기로 사용했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를 번갈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길들입니다. 때로는 아주 다정한 관심과 친절을 베풀다가도 갑자기 신문하듯 질문을 퍼붓거나 무시하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합니다. 피해자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가해자의 인정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조건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경계선은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계선이 무너진 채 살아온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무엇이 공유해도 괜찮은 정보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지킬 심리적 울타리가 무너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무시와 고립을 경험한 후에는 타인과의 연결에 대한 갈망이 극도로 커집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을 간절히 원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우정이나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연결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는 버림받거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설명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사람의 자존감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얕잡아 봄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만들어야만 자신이 우월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교묘한 심리 조작이 더해집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왜곡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매우 파괴적인 학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피해자가 한 말의 사소한 불일치를 물고 늘어지며 기억력과 판단력을 공격하거나 명백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 해명하고 방어하게 만듭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하나하나를 믿어달라고 애원하며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와 같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조차 이해시키려 애쓰지만 상대는 처음부터 이해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 습관은 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공격받거나 오해받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조차 상대방의 승인을 구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결코 받지 못했던 인정과 이해를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마음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사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항상 모든 일의 원흉이며 늘 잘못하고 있다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사과는 더 큰 갈등을 피하고 분노한 나르시시스트를 진정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학습된 행동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끔찍한 대우를 받고 느낀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몸이 아파 쉬어야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며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심지어는 사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 또 사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어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끊임없이 살피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눈치 문화가 생존자들에게는 극도의 과민함으로 변질되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거나 작은 의견 차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공격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과잉 공유, 과잉 설명, 과잉 사과는 모두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긴 깊은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붕괴, 경계선의 침식, 그리고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연결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치유를 위한 여정은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 있었던 것은 당신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며 학대의 영향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한 환경에서 꺼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등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불안과 좌절을 줄여주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증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 공유와 과잉 설명의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기대를 관리하는 것의 차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세요. 그것은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사과할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아니오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자신만의 지혜나 경험이 있다면,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식 나눔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부디 평안하시길.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해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닌데도 습관처럼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에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아 스스로를 당황스럽게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마음의 깊은 상처이자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슬픈 습관입니다. 오늘은 왜 유독 그들이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불필요한 사과를 반복하며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배경과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탐구하고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히 한두 번의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아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감정적 공격들이 뺑소니처럼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일상적인 비난과 평가절하, 거절로 이어지며 피해자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이 겪은 학대의 본질을 말로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나 변덕스럽고 유치하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라는 막막함에 입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더 큰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왜 더 빨리 그 관계를 끝내지 않았어? 와 같은 비난과 판단의 시선이 두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로부터 돌아올 보복에 대한 공포도 존재합니다. 경멸받거나 자신의 실체가 폭로된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지옥의 분노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집요한 복수심은 피해자를 더욱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자신의 학대 경험을 털어놓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의 과잉 공유 현상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기에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 정보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뒤틀어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는 무기로 사용했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를 번갈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길들입니다. 때로는 아주 다정한 관심과 친절을 베풀다가도 갑자기 신문하듯 질문을 퍼붓거나 무시하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합니다. 피해자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가해자의 인정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조건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경계선은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계선이 무너진 채 살아온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무엇이 공유해도 괜찮은 정보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감각을